중세시대에는 기사도가 중요한 덕목이자 억제력이었습니다. 단련된 무력을 가진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검을 휘두르지 않을 규범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강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들이 어떤 용기와 고귀한 덕목을 지녔는지 노려곤 했습니다. 알량한 용기 따위 훈련된 총알 앞에선 무력하다. 기관총의 개발 이후로 용기의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무력의 주체가 인간에서 무기로 넘어간 순간입니다. 하이럼은 억지력을 기대하며 기관총을 개발했지만 현실은 더 많은 살상에 사용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하이럼 맥심의 이상은 52년 뒤 트리니티 실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폭탄 투하로 20만 명의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원자폭탄이 개발되고 이후 수소폭탄까지 개발에 성공하며 이제 용기는 허울만이 남았고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조차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핵폭탄 보유국이 핵을 발사하지 않게 하는 것만이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어버렸을 뿐이죠. 세계대전급 전면전은 억제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재래식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핵을 보유한 것도 아니며 핵 보유국이라도 핵을 쓰지 않는 상황도 존재하니까요. 영화 오펜하이머는 지극히 오펜하이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됩니다. 희대의 천재로 혹은 사악한 매드 사이언티스트로도 묘사하지 않으며 공을 과장하지도 않고 책을 숨기지도 않으며 오롯이 판단은 관객에게 맡깁니다. 물론 다큐멘터리처럼 진실하기만 한 건 아니지만 다큐멘터리는 가질 수 없는 흡입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죠. 우선 영화 얘기 나눠보고 그 이후 이야기 이어가보죠. 영화는 케임브리지 시절 오펜하이머의 모습을 비추며 시작하는데 재밌는 점은 실패한 실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와 향수병에 빠져 우울한 오펜하이머의 비중이 높고 천재 과학자 오펜하이머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어를 빠르게 배워서 강연까지 하는 모습이나 하이젠베르크를 만나 그에게서 논문을 잘 봤다는 말을 듣긴 하지만 극히 짧게 지나가는 장면들에 불과하고 과거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그의 인간적인 면모들이죠. 오펜하이머가 12살 때부터 이미 취미생활로 강연을 할 정도의 괴물이었고 그의 준하는 수많은 일화가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굳이 이 독사과 에피소드만을 강조해 놓은 것은 훗날 오펜하이머가 핵폭탄 투하로 인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의 복선으로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보편적으로 흔히 말하는 전기 영화에서 천재를 인간계로 끌어내리는 작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범한 인물에 공감할 수 있는 면을 극대화시켜 관객이 이입 가능한 인물로 만드는 작업인과 동시에 단순히 천재로서 오펜하이머를 다루기보다 천재성의 이면, 결함들을 비추며 위태로운 그의 삶을 조명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와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그가 교수로서 이뤄가는 성취를 보여가는 한편 못지않게 공산당과 연관되어 위험한 선을 타는 그의 모습, 진 테트록에게 떨떨대는 모습이나 기혼자였던 키티와 썸을 타는 모습 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그의 천재성보단 사실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인간적인 면모들을 강조해 나갑니다. 추후 영화가 진행되는 전개를 생각해보면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는데 살짝 옆으로 빠져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개인적으로 이때는 미술과 분장에도 감탄했습니다. 출연진 하나하나가 사실 상 하나 못 받아본 사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놨잖아요. 정말 탑티어 배우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감독은 화면의 연출면에선 손에 꼽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등장인물들의 비주얼적인 아우라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과학자인 특성상 오펜하이머의 등장인물은 대부분 양복을 입고 나오는데 비슷한 양복인 테넷, 인셉션을 보면 등장인물들의 슈트핏이 때깔이나 핏감부터 다릅니다. 이들은 확실히 멋이라는 것이 폭발하죠. 반면 오펜하이머의 경우 놀랄 정도로 배우들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킬리언 머피의 아빠 모자 훔쳐온 듯한 크기의 모자부터 해서 로다주나 맷 데이먼까지 영화적 멋보단 실제 인물들의 고증과 시대적 배경에 맞는 느낌을 주는데 집중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 인상을 가장 크게 느껴진 게 에밀리 블런트였는데 청문회에 힘주고 등장한 키티와 다른 장면들의 키티를 보면 시대적 느낌을 내면서도 충분히 멋스러울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물론 이런 다큐스러운 비주얼이 그렇게까지 희소한 일은 아니지만 스타일리시한 연출력을 가진 감독이 이 정도의 출연진과 인원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연출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무빙이 한효주 배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역할에 대한 의도만 있다고 무조건 비주얼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Chris is over every single detail down to what watch you're wearing, what shoelaces you have.
everything. 오펜하이머의 경우 놀란 감독의 꼼꼼함이 비주얼적인 완성도로 이어졌고 그 덕에 영화가 가지는 무게감 역시 한층 깊이가 더해졌다고 봅니다. 아무튼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으로 넘어와서도 이 천재의 비범한 면과 평범한 면 사이의 줄타기는 위태로이 지속됩니다. 아니, 평범함을 넘어 어두운 면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죠. 미국에선 홀대받던 양자 역학을 대학 과정으로 성공적으로 도입시키고 성장시키는 밝은 면이 존재한다면 공산주의와 연관된 동생 진 테트록과의 관계, 키티와의 불륜을 암시하는 듯한 결혼이 위태로운 면으로 등장하죠. 재밌는 점은 화면의 밝기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과 관련된 수업 시간은 대부분 명도가 높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동생과는 야간 캠핑 장면, 테트록과는 공산당 집회와 성교, 키티도 저녁에 모임에서 만나고 승마 모임도 황혼쯤에 하는 등 대부분 어둡거나 어두워질만한 환경에서 만나요. 동생과 키티 모두 공산주의와 멀어진 후에는 밝은 장면에서 등장하는 비중이 는 것을 보면 감독이 확실하게 이 시기의 오펜하이머를 인생의 흑역사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나 이 장면은 단순히 위태롭다만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게 인간관계 면에서의 오펜하이머는 잘못이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캠핑 장면에서 동생이 열폭하지만 너만 행복하면 나도 좋다고 웃어주는 좋은 형이자 히스테리를 부리는 테트록에게 여전히 스윗한 태도를 유지하는 양남이며 키티와의 만남도 유부녀를 오펜하이머가 노골적으로 꼬드겼다는 느낌은 아니죠. 남편과 함께 초대했다는 키티의 대사 역시 이런 면을 강조합니다. 결혼 후에도 테트록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면에 있어서 불안정한 테트록을 위해 남아있어준다는 듯한 인상을 주죠. 장면들의 분위기와 연출은 확실히 이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산주의 모임에 대한 출석 자체가 본인의 지적 호기심에 기반하고 있었고 키티와 썸을 타기 전에 이미 기혼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테트록과의 관계는 빼박 오펜하이머 스스로 이어간 불륜이고요. 연출은 마치 상황에 끌려간 듯한 느낌을 주는데 반해 매 순간 오펜하이머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점을 적지만 분명히 하며 굳이 면죄부를 주진 않습니다. 오펜하이머를 회색지대에 놓으려는 것을 넘어 흑백의 세부적인 면까지 층층이 나눠버려서 입체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밝은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초반부 장면엔 천재적인 면이 조금이라도 등장했다면 중반부부터는 용병술이 괜찮은 리더에 가깝지 과학자로서의 면모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직 영화 내의 캐릭터들의 대사로만 오펜하이머가 뛰어난 과학자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정도지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천재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성취는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 되는데 인마에 관한 점은 끊임없이 평가가 뒤집힐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을 한물 간 인물 취급하며 스트로스를 미천한 구두수선공이라 말하는 한편 좋은 형이자 좋은 애인, 좋은 친구, 좋은 리더기도 합니다.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위해 절친에게 아이를 맡기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이야말로 영화가 표현하려는 오펜하이머의 복잡성을 잘 함축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위해 일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지만 차선이 남아 아이나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 아이를 맡길 정도로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런 친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본인만의 선이 확고한 사람. 오펜하이머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결론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이는 지루해질 수 있는 3시간의 러닝타임을 끌어가기에 좋은 장점이자 동시에 관객을 초급내로 끌어들여 질문하는 격이라고 봅니다. 오펜하이머에겐 이런 면도 있지만 저런 면도 있습니다. 그의 과학적 성취는 무시할 수 없지만 그의 사회성이 다소 부적절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관객 여러분이라면 오펜하이머에게 보안 인가를 내주시겠습니까? 제3자가 아닌 오펜하이머를 판단하는 역할이 여러분께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은 오펜하이머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캐릭터가 키티예요. 오펜하이머에서 여성 캐릭터의 분량이 적고 역할이 평면적이고 수동적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키티의 분량 자체가 적은 것은 확실하지만 평면적이다 라는 이야기에 공감하는 편은 아닙니다. 키티는 매혹적인 모습을 보이는 초반부에 비해 결혼 후에는 우울증으로 아이를 방치하는 모습, 로스알라모스에 이사와서 짜증을 내는 모습, 히스테리를 부리며 병을 던지는 모습까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오펜하이머에게 닥친 또 하나의 시련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그러다가 내연녀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진 오펜하이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청문회에서 그녀가 증인으로 나오는 게 좋은 선택일까? 라는 우려를 받지만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오펜하이머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키티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여주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인상을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후에 오펜하이머와 키티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찡하기까지 했어요.
텔러, 스트로스, 로런스 역시 적은 비중이나마 입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인데 사실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가장 입체적인 건 인물이 아닌 원자폭탄 투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펜하이머의 뛰어난 면과 어두운 면이 교차하는 장면들을 지나 결국은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리틀보이와 팻맨을 떠나보내는 텔러와 오펜하이머의 얼굴엔 기쁨보다 그늘이 져 있습니다. 원자폭탄은 과학의 정수로 이루어진 뛰어난 폭발력을 지녔지만 그 폭발력으로 행해지는 일은 무차별적인 살인이니까요. 이러한 점은 연설 장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펜하이머는 성공에 도취되어 다소 과격한 발언들을 하지만 동시에 그가 보는 환상은 피폭당해 피부가 벗겨지는 모습과 폭발에 의해 죄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영화 내에선 미국 정부 측에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을 거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며 원자폭탄의 투하가 오히려 피해를 줄이는 일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당시 전쟁 말기에 일본에는 1억 옥수수 같은 뻘소리가 진작에 나올 정도였으니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지만 20억 달러를 투자한 원자폭탄을 세상에 선보여 미국의 무력을 과시하고 민심을 잡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원폭 투하는 딱 잘라 옳았다, 틀렸다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쟁의 양상면에선 옳았고 생명의 존엄성 면에선 틀렸다 라고 하기도 미묘하죠. 실제로 원폭을 쓰지 않았을 때 일본의 피해가 더 적었을 거라 가정한다 해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일본군 한 명의 목숨과 미국군 한 명의 목숨이 같은 값어치는 아니니까요. 영화도 이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터널스식 되도 않는 감성파리는 오펜하이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민하는 오펜하이머의 모습을 비추며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질 뿐이죠.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의 개발을 꾸준히 반대해왔지만 결국 수소폭탄은 개발에 성공하고 각국이 수소폭탄으로 무장한 끝에야 상호 확증 파괴에 의한 대력이 생겨났으니 아인슈타인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비웃던 오펜하이머가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풍경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챕터명으로 각각 핵분열, 핵융합이 등장하는데요. 핵분열을 원자폭탄과 인과의 과정, 핵융합을 수소폭탄과 인과의 결과로 보는 쪽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저 또한 그게 타당한 비유라고 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관점 또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핵분열이란 우라늄의 원자핵에 중성자를 쬐면 더 많은 중성자와 핵으로 쪼개지고 그렇게 쪼개진 중성자가 또 다른 핵 원자핵과 만나며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점점 크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연쇄 반응은 영화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키워드인데요. 저는 이 연쇄 반응의 일련의 흐름이 핵분열 챕터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많은 과학자들을 직접 설득해가며 로스 알라모스에 모은 것을 시작으로 과학자들과 군인, 건축가 등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여들어서 거대 프로젝트를 이뤄가기 시작하죠. 그로브스라는 중성자가 오펜하이머라는 우라늄을 쬐는 순간 연쇄 반응을 통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자아내고 결론적으로 원자폭탄에 도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핵분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융합은 일반적으로는 서로 미루는 성질에 의해 붙을 수 없는 원자핵들이 초고속 혹은 초고온으로 가열되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서로 붙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핵융합 파트는 오펜하이머의 청문회와 스트로스의 청문회가 교차로 편집되며 이들의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예시로 둘 다 이건 청문회지 재판이 아닙니다 라는 지적을 받는 장면이 있죠. 단적으로 말해서 비범한 과학자였던 오펜하이머와 노련한 정치가였던 스트로스는 결국 이 청문회로 인해서 몰락한다는 공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보이지 않을 장면이 등장합니다. 히스테릭했던 키티는 부당한 상황에도 침묵하는 남편을 위해 나를 바짝 세우고 청문회에 참석하고 데이비드 힐 박사는 오펜하이머에게 서명운동을 거부당해 모두가 바닥에 내팽개쳐줬음에도 스트로스의 청문회에 나서서 오펜하이머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둘 다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습이죠.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서로 밀어낼 원자핵들이 특수한 상황에 의해 유대관계를 맺고 폭발적인 힘을 내는 모습은 핵융합에 빗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에도 언급했듯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 빗댄 비유가 더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며 인상적이었던 건 핵 개발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에 대한 묘사도 적지 않았지만 영화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할애한 인간관계에 관한 것들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어찌 보면 작중 스트로스와 오펜하이머의 대칭 구도가 이런 면모를 잘 보여주는 순간일 텐데요. 앞서 청문회에서 재판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듯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던 스트로스에게 오펜하이머는 우리는 공통점이 있군요 라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자수성가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영화가 계속 두 사람 간의 연결점을 만드는 셈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수성가한 본인과 자수성가한 부모를 가진 자식은 아무리 자수성가한 부모가 엄하게 훈육한들 완전히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로스와 오펜하이머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12살에 이미 강연을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과학계에 속하고 이끌어온 오펜하이머와 과학도가 되길 꿈꿨지만 사업가로 전개에 입문한 스트로스 간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오펜하이머가 태생적으로 위대한 자라면 스트로스는 위대해지길 원하는 자라는 차이가 있죠. 물론 위대한 자라고 해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고의 시간을 견딘 끝에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시련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오펜하이머가 복권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죠. 태생적으로 뛰어났던 오펜하이머는 오만했고 태생적으로 뛰어나지 못했던 스트로스는 열등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오만함은 한 번은 공산주의자와 엮이는 이력으로 두 번째는 스트로스를 조롱하며 결국은 그의 인생을 몰락시킵니다. 오펜하이머에겐 그저 조금 지나친 조크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스트로스에겐 얼마나 큰 자격지심으로 와닿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덕에 일선에서 물러나고 말죠. 스트로스를 단순히 악인, 범죄로 말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는 지성도 부족했고 모발도 부족했지만 오펜하이머가 가진 천재성과 대척점에서는 노력가의 기질을 갖추었습니다. 악한 이긴 하나 그가 이뤄낸 성과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장관직이 당연시되는 상황까지 도달했으며 개인적 원한으로 오펜하이머에게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결국은 오펜하이머가 오만함으로 추락했다면 스트로스 역시 열등감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몰락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수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인슈타인처럼요. 아인슈타인 같은 희대의 천재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곤 했죠. 영재, 천재 소리를 들으며 대학으로 월반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떠났던 친구들이 따돌림이나 환경에 지쳐 그 날개를 펴지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들을요. 꼭 과학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순간에도 대문호, 세기의 미술가, 최고의 운동선수를 잃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은 사회에 속한 인간이라면 벗어나기 어려운 이 연쇄 반응의 굴레 속에서요. 그럼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그걸 알면 제가 유튜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얼마나 작고 멍청한지 안타까워할 따름이죠.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